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원 60전이 내린 달러당 1,018원에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02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8년 8월 8일 이후 5년 9개월 만입니다. 심한 부침을 겪어온 코스닥 시장에서 다음 카카오 합병을 계기로 또다시 대장주 교체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개장 18년째인 코스닥 시장 내 주도주는 정보 기술주에서 교육주, 게임과 바이오주 등으로 빠르게 교체가 됐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총이 1조 3,994억 원에 불과하지만 카카오와 합병하면 3조 원대로 불어나 코스닥 시총 2위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경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면서 4월의 실물 경제가 소폭 뒷걸음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4월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5% 줄어 3월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0.1% 늘어나 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서비스업, 소매 판매 등이 약세였습니다. 살아나는 듯했던 국내 제조업체의 체감 경기지수가 원화 강세와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의 영향으로 넉 달 만에 뒷걸음질졌습니다. 비제조업 체감 경기도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제조업의 5월 업황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79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연초에 76에서 지난달 82로 꾸준히 상승한 제조업 업황 PSI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참 시장 답답하게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장 좀 반등에 성공하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 이내 꺾이고 말았습니다. 코스피 2010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다가 현재 뒤로 밀리면서 2003포인트까지 밀려줬는데요. 외국인이 14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 지속하고 있지만 그 강도가 매우 약해진 모습이고요.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도세가 여전합니다. 투신 쪽에서 12거래일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언제쯤 이 펀드 환매 물량이 소진이 돼서 지수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기다려지기만 합니다. 코스닥도 역시 550포인트 위에서 출발을 했지만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하락 반전한 채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수급까지 꼬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양 매도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 54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세 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대형 IT주들이 선방하고 있는 반면에 원화 강세 여파로 자동차주들이 줄줄이 미끄러지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한 번 1020원대 지지선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5년 9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하면서 1050원대부터 쭉쭉 밀려왔던 환율이 이제는 1000원까지 좀 붕괴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이런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 최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그래도 다시 한번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렇게 미국발 훈풍에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반등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양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공방도 치열한데요. 현 시장 어떻게 체크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 증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전일에 이어서 약보합권에서 이틀째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강세로 지수가 약보합권을 좀 나타내기는 했었지만은 그 외 종목군들의 경우 기관 환매 등에 따른 차익 매물의 약세를 좀 나타낸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의 엇갈리는 움직임은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4월 중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하자마자 국내 기관들은 환매에 따른 매도세로 대응을 한 한편 5월 중에도 지수 상승 시마다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외국인 같은 경우 지난 4월과 5월 2달 연속 순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집중 매수세가 눈에 띈 반면에 5월에 들어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부 IT 대형주와 금융주들로서 매수세가 좀 더 넓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의 엇갈린 시각은 경기에 대한 확신과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 간밤 1분기 GDP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재고 투자 감소를 향후 탄력적인 반등으로 예상하면서 긍정적으로 대응을 한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산업생산이 소비와 서비스 부분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공업 부분은 설비와 건설 투자 부분이 개선점이 증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다음 주 22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경기 완화적인 스탠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하락이나 상승도 여전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성 없이 시장 뒤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 공세는 계속 거세지는 반면에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계속 축소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MSCI 지수 변경은 최대 5천억 원대의 외국인 매도 수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앞으로의 행보 궁금해지고요. 마감 전략과 함께 다음 주장 전망까지 함께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 같이 매년 5월과 11월 경에는 MSCI 지수가 정기 변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5월 말일자로 봤을 때 현재 이머징 지수의 카타르와 UAE가 편입될 것으로 현재 발표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의 편입에 따른 MSCI 이머징 국가 내 지수 간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MSCI EM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들의 자금 규모를 유추해 봤을 때 국내 같은 경우에서는 대략 평균적으로 4천억대 매물이 출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시기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물 출회 여부는 시장에 있어서 계속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다음 주에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와 관련돼서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음 주 초반에 발표될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도 전월에 이어서 50선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전월 대비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지수의 조정 시에 있을 경우에서는 저평가된 업종 및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조정시마다 계속 가져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수급 체크와 함께 내달에 중국 통계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도 있죠. 남은 이벤트들 체크해 보시면서 좀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포트에 담아보자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 진단해 드리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과 함께한 방송이 꽤 재밌었고 글로벌 시황 인기가 좀 이제 재밌어지나 싶었는데 오늘이 아쉽게도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워낙 글로벌 시황을 잘 보시니까요. 지금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글로벌 시황부터 기술적 지표로 자세하게 봐주시죠. 마지막 방송이니까 향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지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세계 블록을 3개로 나누셔야 돼요. 네. 하나는 미국권,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권 이렇게 나누셔야 되죠. 아시아로 나누면 이제 2개로 나누는데 일본하고 중국이 나눠지는데요. 네. 일단 미국은 아마 이변이 없는 한은 테이퍼링은 올해 끝나는 건 거의 100%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점이 아마 빠르면 상반기에서도 1분기 가능성이 있고요. 늦으면은 아마 지난번 자네들이 실수로 언급했던 시점. 테이퍼링 끝나고 6개월. 네. 그러니까 만약 10월에 끝나면은 3월이 되는 거고요. 12월에 끝나면은 6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해서 저금리 계속 유지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낮죠. 근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유가 때문에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유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셰일가스가 도입되면서 이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못 주는 거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낮추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음식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그 인플레이션이 순식간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게 뭐냐면 폴 볼커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 FRB 의장으로 있을 때 기준금리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렸었어요. 네. 4%대까지.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서 내년도는 아마 그거의 방향성을 두고 보시는 게 맞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완화적 기조가 미국 때문에 상당히 제한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저금리가 상당히 오래될 거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세계적인 완화적 기조가 상당히 안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부비런덕 때문에 사실은 20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시아의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미국이 안 하게 되면 20이라든가 유로존 20이라든가 아시아권은 사실 추가적 양적 완화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총알바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부러 IMF라든가 OECD를 조장해가지고 계속해서 20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경기 부양을 주장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이 유독성 회수하기 때문에 그 충격을 그쪽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건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가 이제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양적 완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제 그거는 6월달로 결정이 납니다. 6월달이 지나가게 되면은 기준금리라든가 추가적 양적 완화는 거의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에 다가오기 때문에 늦어도 7월, 빠르면 6월 이 두 달 안에 22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 양적 완화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22에서 만약에 예금금리를 낮춰서 마이너스권으로 돼가지고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풀리게 되면 미국에서 예상 밖의 부양이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확률적인 부분인데 그게 바로 역시 미국도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를 쳐서 그동안 시장의 유포에서 그동안 채권 사놓은 거로 시장에 풀어제끼는 작업을 하는 게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 유동성장이 한 번 더 올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22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22에서 기준금리 0.10% 정도를 내리는지 여기가 일단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그 22가 금기부양을 하게 되면 일본이 하겠느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22가 경기부양을 하면 도미노 현상으로 일본도 하고 중국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사면초가에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라는 이거 자체가 엔화를 약세를 이끌고 가서 수출 기업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22가 만약에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가게 되면은 약 1조 8천억 유로 정도가 시장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럼 그게 주식시장으로 하겠습니까? 많은 돈이 유동성이 풍부한 통화시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화가 강세로 바뀔 확률이 높죠. 엔화가 강세로 바뀌게 되면 일본 입장으로서는 아베노믹스가 100% 실패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에서는 경기부양을 그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BOJ가 너무나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 돈이 부채로 다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에서 국채를 흡수할 수 있는 그 은행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더 이상 은행들이 국채를 더 이상 소화를 못 시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만 정부에서 발행했던 모든 국채는 일본권에서 다 흡수를 했었는데 그게 거의 맥스를 다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OJ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바로 산업정책. 그러니까 일본에서 산업정책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법인세를 빨리 인하해서 기업들의 어떤 기업 환경을 좋아서 신규 기업들 많이 생성되고 그러면서 대출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가계로 가게끔 유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기지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기존의 생산기지가 외국에 있다가 다시 그 법인세 때문에 국내로 진입하는데도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베노믹스는 이래나 저래나 심리적 요소로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래나 저래나 아베노믹스는 실패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는 거 거의 100%일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시장의 어떤 관계자들이 생각을 갖춰 일본이 22가 경기부양을 하게 되면 그걸 따라서 경기부양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현명하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립서비스만 나오고 결국 그러다가 경기부에 대한 카드를, 공을 계속 정보로 돌리는 작업을 아마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사실은 약 한 4월에 소비세 인상하고 4월 말 정도에 경기 부양을 했으면 네. 그게 마지막 경기 부양이 됐을 텐데 더 이상 카드를 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장에 다가올 수 있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부벼야 될 언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시진핑과 리커창이 코너에 몰렸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거기는 중국은 아시겠지만 선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각 당파가 있어서 당파가 돌아가면서 수장을 합니다. 또 상무위원도 역시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죠. 시진핑과 리커창이 원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리커창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조언을 받은 게 뭐였냐면 위안화를 절상을 하고 내수를 부양해서 경기를 살리는 게 현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시켰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중국으로 인해서 계속 수출에 무역 적자가 생기다 보니까 그걸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이 눈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 최고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 너네는 수출을 잘했지만 국민이 못 살지 않냐.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야 나중에 또 한 번의 성장을 한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됐다라는 데이터를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게 실수가 됐죠. 실수가 되다 보니까 집권하고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실수를 다시 돌이키자니 굉장히 그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자꾸 미니 경기 부양을 하는 겁니다. 이 미니 경기 부양이 지금까지 한 것이 사실 한 번에 쏟아냈으면 대형 경기 부양보다 더 큰 경기 부양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시장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되면은 보통은 한 번 인하를 하게 되면은 추세적으로 인하가 되기 때문에 이 인하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키포인트는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20액에서 예금리 마이너스를 했을 경우에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 그 유동성이 일본 엔화를 강세로 가져가고 그거로 인해서 미국이 자기들이 이때까지 채권을 국채를 10년물 국채 같은 거 막 매입해 줬던 것을 시장에 풀 수 있는 유동성을 같이 풀어주는지가 첫 번째 핵심 요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중국이 결국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현재 앞으로 시장을 관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참 우리나라 글로벌 앙따 오랜만에 한 3년 이상 했죠. 이건 좀 해도 너무 했는데 작년에는 이 한국은행과 정부의 어떤 정책 공조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악재는 다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마지막 터널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내수를 부양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솔직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한번 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내수 부양하면 원달러는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키포인트인데 요 근래 그 민간단체에서 우리나라가 더블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론화 형성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론화가 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한번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금리 인하가 한 번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6개월의 시간을 벌면서 글로벌이 마지막 버블을 일으키는 작업에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이제 현재 시장의 키포인트다. 그래서 한국은의 어떤 움직임을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막 밀었다가 올렸다가 또 밀었다가 막 계속하면서 꼭 나갈 것만 같이 보이죠. 이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해 드렸는데 외국인이 팔았을 때 환율이 올라가면 나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외국인이 팔았는데 환율이 제자리에 있다면 이건 100% 트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제가 다우부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다우의 월봉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S&P 500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거래량이 다릅니다. S&P 500의 거래량이 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물량을 다 털려면 거기에 절반 정도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없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장입니다. 국내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국내가 3년 박스권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목균형표에 있습니다. 후행스페이라는 것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요 자리나 요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26개였기 때문에 1년은 12달이죠. 그러니까 26개면 26개월이지 않습니까? 월봉이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기회가 작년에 있었죠. 그거를 놓친 겁니다. 작년에 놓치고 다시 기회가 이번에 온 겁니다. 그래서 지수로는 시장에서 아마 2050대 박스권 상단이 돌파되면 주가가 갈 거다. 아마 이런 얘기 하는데 2025만 넘어가면은 랠리를 한번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 돌파 여부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 접근하시면 아마도 향후 시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주사로 가고 기업을 분리한다. 그때 삼성전자가 250만 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잘못하면 부비트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지수만 올리고 현재 같은 장이 연출될까봐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5년 정도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장의 이슈화가 안 돼야 된다는 거죠.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짚어왔던 글로벌 증시, 미국부터 우리나라 증시까지 깔끔하게 한 번에 훑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송인 만큼 앞으로의 전망까지 정말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너무 아쉬운데 다른 방송에서 또 뵙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은호 멘토입니다. 매일 오후 2시 20분에는요 그날 당일의 특징주를 찾아서 그 종목을 샅샅이 그리고 파헤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을 가지는 특징주와의 시간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지금 한 35분 정도 장이 남았네요. 화 끝나뿌라. 이번 한 주 굉장히 일반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참 재미가 없었던 한 주 같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3월 25일이네요. 삼성전자 125만원대 150만원까지 올라갈 건데 그 150만원 올라갈 동안 그 누구도 따라잡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거의 다 왔죠. 그러면서 그게 덧붙였던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삼성전자 150만원 찍어주고 나머지 종목들이 날아간다.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없이 나머지 종목 올라설 수 없다. 지금도요, 외국인들은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종목별로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관의 움직임에서는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집단 누구라고요? 증권사다. 증권사들이 사고 있는 종목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팔고 있지 않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너무 힘든 한 주를 보내신 분들은요, 그리고 앞으로의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녁 7시 제가 출연하는 투자 대박 플러스 시간은요, 절대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시간을 내서 많이 할애할 예정이니까요, 반드시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여튼요, 오늘은 어떤 종목 골라봤느냐면 KT 골라봤습니다. KT의 급락,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2% 정도 떨어지면서 31,100원. 장 초반에는 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KT가 올라가지도 못한 종목이 죽을 때는 제일 빨리 죽더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들여다봤더니만은요, 이통 3사의 신규 가입 유치를 위해서 완전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과도한 전쟁에 대한 우려들. 한 3일 전인가요? 이 LG전자에서 G3가 나왔지 않습니까? G3요. 최고의 어떤 찬사를 받으면서 탄생한 폰이 거의 100만원대 가까이 하는데요. 이 1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요, 그때 G3 대란이 일어납니다. 밤중에요, 인터넷 사이트가 폭주를 해요, 폭주를. 우리 맨날 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애들한테는요, 폰테크가 유행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약정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공짜로 100만원에 가까운 스마트폰을 사서 요금 한 6만원씩 3개월, 6개월 내고 나면 그 폰을 공기계를 해가서 팔면요, 40~50만원 받죠. 폰테크가 유행이다. 결국 그 돈은 다 누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통신사가 지불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 악화, 우려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 KT가 다소 이제 급락했는데요. 수급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이 기업이 4월 초에 가격이요, 상당히 좀 낮았죠. 28,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해서 29,000원 올라가는 단계인데, 이때 급등을 유도시킨 게 누구냐면,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32,000~33,000원까지 올려놓고도요, 계속적으로 샀어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연초부터 30,000원이든 31,000원이든 가격하고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였다. 그러면 투신하고 연기금은요, 쭉 팔다가 잠깐 샀다가 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만이 기조적인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조적인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의 이러한 수급이 서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호재보다 악재가 주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죠. 악재가 나오면 더욱더 많이 떨어지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 내용도 역시 수급의 충돌 속에서 악재가 좀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LTE, 우리 이제 LTE, 대부분의 분들이 LT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아직까지 2G를 가지고 있는데 KT는 2G가 없죠. 2G에서 3G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늦게 출발해가 LTE가 좀 늦었거든요. 그런데 이 LTE 쪽으로의 3G에서 LTE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요, 70%가 올해 연말에 LTE가 전부 다 보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LTE로 간다는 것은 뭐죠? 판매, 즉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걸 뜻해요. 근데요, 하나 우려가 있는 점은 뭐냐면 70%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5G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2017에서 18년도에 투자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 그 안에는 즉 LTE에서 계속 머문다는 거죠. 그럼 70%에서 뭐 100%로 바뀌는 동안에는 성장세가 어떻게 되죠? 둔화된다. 이거는 뭐 불가피한 내용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는요, KT 계열사 네 곳이 있는데요. 뭐 텔레캅도 있고요, 렌탈도 있고요. 이런 기업 4개가 대규모로 무더기로 신용등급이 하향됐습니다.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KT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 부분이 가장 강했고요. KT 내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계열사들을 좀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즉 계열사 분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정리할 것,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부와 수익이 나는 계열사를 철저히 분리해서 향후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KT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일단은요, KT는 추가적으로 영업 정지가 없었죠.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LTE 점유율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29.9%대였는데 2분기를 넘어서면 이제 30.12 정도까지 점유율을 좀 높여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적으로도 굉장히 좀 원가 절감을 많이 나서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5년에는 인건비 한 5천억 정도 절감을 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한 60몇 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수익을 잘 못 내고 있는 회사가 한 50몇 개 돼요.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회사. 이 회사들 전부 다 슬림화 작업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뭐냐면 자회사의 부실이 모회사를 흔드는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히 있는 것 같고요. 통신주들이 SK텔레콤 정도의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지만 LG유플러스나 KT가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올해 기대했던 부분은 바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그리고 태블릿, 이런 쪽 라인인데 이쪽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요. 향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물 인터넷도 아직은 이런 초대형 통신주들의 이익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KT가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것은 확실하네요. 많이 한꺼번에 강하게 나아지진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야, 조금씩 나아지면 주가가 언제 가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항상 주가는요,
적정한 가치 대비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평가를 하고 앞으로 이 주가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항상 제가 준비하고 있죠. 어떤 겁니까? 밸류 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밸류 밴드를 보시면은요, 지금 가격 떨어져 있는 3만원대는요, 내재 가치하고 시장 인정상 적정 가격대가 저 중간에 옆으로 된 화살표, 적정 주가 수준 해놨죠? 저 가격이 한 31,500원 정도 됩니다. 즉 뭐냐면, 이번 분기는요, 31,500원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된다는 것인데, 최근에 시장도 별로 이번 주에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통 3사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 때문에 투매 흐름까지 좀 이어지고 수급 공백이 나타나면서 오늘 전일과 오늘 이제 급락이 들어오면서 3만원까지 장중에 깨졌단 말이죠. 이 부분은요, 분명히 과도한 매도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 밴드의 최하단 밴드를 보시면은 쭉 떨어지는 밴드가 펴져 있는 부분이죠. 즉, 내재 가치와 시장 인정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실적이 이제부터는 과거의 흐름보다는 굉장히 양호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죠. 따라서 저 가격에서는 분명히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29,500원 선인 것 같습니다. 다만 29,500원 선 가격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충분히 매수 타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한 1, 2주 정도 내에서 29,500원, 현 가격보다 이하면은요,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이면은 틀림없다. 근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사서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건 알아두셔야 되죠. 밸류밴드 가치 투자, 그리고 시장의 내재 가치를 포함시킨 이런 투자는요, 바로 올라간다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확실히 올라갈 확률이 그 어떤 지표보다 높다는 걸 설명해 드리는 거죠. 기간으로 앞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가장 제시를 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밸류밴드이다. 이것만큼은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대박플러스 방송 꼭 보시고요. 만약에 못 보시는 분들은요, 일요일 날입니다. 일요일 날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제가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때 방송 반드시 또 참석하셔가지고요. 앞으로의 우리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자, 좀 하락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잡히는데 어떤 대응을 조금 취하셔야 될까요? 잠깐 조금 말씀 좀 드려보자면요. 시장에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가 2.5 아래로 조금 내려오는 걸 볼 수 있는데 2.4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2.5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요, 무슨 의미냐면요, 안전자산 쪽으로의 자금 이동 현상이기 때문에 시장을 좋게 보진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 크게 이제 봤을 때 BDI 지수 자체도 지금 현재 연초에 2000포인트 하던 것이 900대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반토막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 큰 이제 지표들이 좋아지는 모습에서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의 흐름으로 볼 때는 지수가 크게 뚫고 갈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외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포인트는 축적하는 포인트. 한번 지수가 크게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 흐름 자체가 나와주진 않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포인트, 기관들은 조금 어느 정도 방금 말씀드렸던 뭐 채권이나 여러 가지 좀 흐름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드려보고, 오늘은 제가 수급 100점주를요 가지고 나오진 않았고, 제가 이제 그 코스피 200 편입주랑 제휴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을 같이 좀 해드릴 겁니다. 013-3366번에 0111 공번으로 문의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좀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코스피 200 편입 종목이 뭐가 있는지 오늘 시장 괜찮은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한전 KPS가 편입이 됐고요. 삼립식품, 한국콜마, 광동제약, 뭐 반가운 종목이 있네요. 서흥, 동아ST, 한국타이어가 편입이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외된 종목들이 있는데, 제외된 것도 좀 같이 보시자면, GS건설이 또 제외가 됐고, 지금 현재 7% 빠지고 있고요. KPX케미칼, 뭐 한올바이오파마, 코스맥스 PTI, 파미셀, 종근당홀딩스, 웅진에너지, 요 정도가 조금 제외가 됐습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이 두 그룹들이 극명하게 엇갈린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먼저 편입된 종목들 보자면요. 자, 한전 KPS 뭐 보합권의 움직임, 삼립식품은 잘 가고 있고, 광동제약과 한국콜마는 제가 최근 들어 추천을 드린 종목이에요. 특히나 한국콜마 흐름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면 주가 잘 갔잖아요. 그쵸? 보세요. 여기 보세요. 크게 움직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의 상승 분위기가 정말 잘 나와주고 있어요. 자, 계속 말씀드렸던 포인트. 저희는 잘 먹고 나왔어요. 더 보유하셨다면은 수익은 많이 내셨겠지만 어쨌든 한 14%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광동제약을 현재 좀 보유하고 있는데, 매수하자마자 급등 포인트가 나와서 수익이 좀 잘 나고 있는 상태예요. 오전 방송에서 추천드리고 보여 계신 분들은 10% 이상, 그리고 오후 방송에서 보고서 매수하신 분들은 6% 이상 현재 주가 수준에서 수익 중인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삼립식품. 자, 1.8% 상승을 주고 있는데 또 M&A 이슈 이런 것들 같이 있어요. 자, 이 관련주들 그러면 진짜 돈이 언제 들어옵니까? 자, 인덱스 펀드 같은 요런 이제 코스피 200을 이용한 종목을 이용한 상품들이 규모가 한 7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6월 13일부터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반면에 GS건설 오늘 현재 7% 급락 중인데요. 제외가 됐어요. 편입 제외가 됐습니다. 7% 이상 급락 중인데, 오늘 아침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쭉쭉 밀립니다. 조심을 해야겠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더 밀릴 가능성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고, 그 다음 KPX 케미칼 거래량도 없어요. 이 종목은 사실. 근데 이 종목은 요 포인트 자체가 바닥권 대신에 당장은 아니지만 6월 13일부터 해서 어떻게 될까요? 매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천천히 그런 물량 조심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 이 종목은 오히려 올라가요. 코스맥스 PTI 이런 종목인데, 워낙에 조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도 상승적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확 때려보자면 이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코스피 200 종목이지만 크게 영향은 좀 안 받고 있는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 한올바이오 파마 이 종목 좀 최근 들어서 많은 추천이 나왔을 겁니다. 추세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주봉으로 볼게요. 추세가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 여기 고점 포인트로서의 포인트 잡힌다면은 하락 추세가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 자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일봉의 흐름으로 볼 때도 지금 잘 버티고는 있어요. 바닥 포인트 라인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 잡혀주면서 이렇게 고점 포인트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 라인을 지금 깨고 내려가 버리면, 많이 깨고 내려가 버리면 한 4,200원 깨고 내려가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말씀드려보고요. 파미세 같은 경우 나중에 급락 중 매도하고 나와야겠죠. 종근당 홀딩스도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역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고, 웅진에너지는 네, 이건 그냥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미 한번 잘 치고 올라갔네요. 그렇죠? 정말 잘 갔다가 다시 이쪽에 꺾이는 모양새 잡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보면 어떤 종목을 제가 이미 한국콜마랑 광동제약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을 하나 좀 말씀드려볼게요. 한국타이어입니다. 자, 최근에 타이어주들이 조금 이슈를 끌고 있는데, 한국타이어 왜 말씀드리냐면요. 한국타이어는요, 코스피 200 들어갔는데 코스피 100에도 들어가고요. 코스피 50에도 들어갑니다. 50, 100, 200 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한국타이어가
조금 상승 쪽의 분위기 전환이 나올 가능성 높다 판단되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점유율 자체도 많이 끌어올렸어요. 네, 한 자릿수로 끌어올렸습니다. 포인트 잡으시고 매출 확대 두드러지고 있는 거, 뭐 여타 세계 유수 자동차 업계로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는 지금의 이런 하락 추세 포인트 자체가 조만간 끝이 나고 다시 이렇게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매수하기 참 좋은 그런 종목. 뭐 광동제약도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천을 지금 자리에서 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하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조금 더 많이 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조정이 온다면,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 포인트를 좀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뭐 성이나 동아 ST 같은 경우도 나쁜 종목은 아닌데 굉장히 좋은 흐름 또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고, 6월 13일입니다. 그 포인트 이용하셔서 아마 빠져나오시는 전략, 모멘텀 소멸을 빠져나오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지만 수급은 그때부터 또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 계속 또 상승 쪽의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은요, 잘 보시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편입 종목은 바로 7개의 종목인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외랑 편입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편입 종목은 한전 KPS, 삼립식품, 한국콜마, 광동제약, 서흥, 동아ST, 한국타이어, 이게 바로 편입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 제외된 종목들은요, GS건설, KPX케미칼, 한올바이오파마, 코스맥스 BTI, 파미셀, 종근당홀딩스, 웅진에너지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잘 대응하시길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상담해드릴게요. 자, 블루콤이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3523님, 19,260원이십니다. 19,260원. 상당히 조금 높은 가격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셨어요. 이 포인트인데, 이게, 잘 아시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위에 귀에 이어폰인데, 목에 거는 목걸이 형식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이런 거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인데요. LG로도 좀 납품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자, 회사이고, 블루콤. 이미 올 초부터 해서 주가 흐름이 2배 이상이 올랐고, 작년 8월부터 기점을 잡아본다면, 몇 배입니까? 4,000원으로, 5,000원으로 잡아도 4배가 올랐어요. 4배가. 너무 좀 위험한 매수 타이밍이 아니셨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혹시 모를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3523님, 이 종목은 매도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7% 이상 빠지는데 매도를 하신 이후에 다시 조정을 거친 이후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매력도 자체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주가 수준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단계잖아요. 도달한 단계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상당히 많은 분들은 싼 가격에서 매수해서 가져가고 계시는 중이고, 무상증자 이슈 이런 거 다 이미 다 이제 끝난 상태고, 그러니까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장의 흐름을 볼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맥인데요. 네. 한글로 바뀌었나요, 이게? 자, 흐름 볼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7,153원. 20% 매수하셨습니다. 7155님. 자, 볼게요. 7,100원. 요 포인트입니다. 자,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날은 아니겠죠. 4월은 아닌 것 같고요. 이때쯤 매수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매수하기 굉장히 힘든 구간이죠. 자, 흐름을 볼 때 주가 흐름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상승 쪽의 분위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자리로 판단이 될 수가 있지만, 이런 포인트가 바닥으로서 인식이 되는 그런 구간이죠. 그렇죠? 여기는 이 정도가 거의 이 수준이네요. 바닥이 되는 구간인데, 이 포인트에서 깨지가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충분한 그런 포인트가 잡힐 겁니다. 체크를 좀 해볼게요. 체크를 기억해요. 기업 분석 쪽에서 흐름을 보자면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195억 매출액,
단기순이익 자체가 마이너스 23억 적자 흐름을 좀 나타났어요. 2분기, 3분기, 4분기가 얼마나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모습에서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이 쉽게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7,153원까지의 이런 상승폭 자체, 이 갭을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은 몰라요. 지켜봐야 되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 분위기가 나와서 마이너스 10% 내외로의 6,000원 이상 올라가면서 내외로의 손실률을 기록했을 때는 조금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지금 당장은 좀 버팀목이 되고 있는 전 저점 라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사인은 안 드리고요. 홀딩 의견 드려볼 테니까요. 그 포인트에 맞추자고 제가 의견 드릴게요. 자, 그 다음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40% 매수가 33,000원이십니다. 33,000원에 9665님께서 SK하이닉스를 지금 들고 계십니다. 자, 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1,650원 현재 가격 정도로요. 제가 SK하이닉스 한 43,000원 위로 올라가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현재 수준을 좀 살펴볼게요. 자, 오늘 외인들이 현재 77억, 기관들이 54억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양매수 강하게 들어오네요. 언제 파시면 되냐면요. 지금 매도가 아니고 언제 팔면 되냐면요. 볼게요. 최근에 수급에서 기관 매도가 나오다가 다시 좀 매수가 잡혔습니다. 양매수 2일째죠. 자, 그러면 기관 매도가 나오는 걸로 이 종목 쉽게 꺾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외인 매수 흐름 자체가 외인 매수가 이런 이제 30만 주, 40만 주 이런 흐름이 아니라 10만 주, 그다음에 만 주대로 매수가 줄어들거나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관들의 매수 흐름이 조금밖에 안 나오고 매도로 같이 나온다.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외인들이 매도세로 좀 전환하는 포인트가 나온다. 매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이 간간히 매수하는 흐름이 하루 이틀로 나온다.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빠져나오시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또 마땅히 살 게 없는가? 수급이 또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요. 4만, 일단 3,000원 제가 잡았었는데, 일단 오늘 수급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수급이 꼬이는 날, 그때 매도 사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손은 안 대셔도 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요. 잘 들고 가자고 제가 의견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한 종목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는 종목입니다. 두산이프라코어, 로만손, 대우선행 서울반도체를 현재 갖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광동제약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대우선행이 어제 손절가 터치한 이후에 반등을 주면서 손절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 2% 이상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수 하락에 대해서 제가 손절가를 조금 이제 간과하진 않겠습니다. 조금 웬만하면은 다시 들어오던가 일단은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전략을 좀 취할까 합니다. 시장 분위기 지금 녹록치가 않아요. 여러분 종목 지수는 2,000포인트인데 수익은 다들 안 나시고 계시고 4월에 사신 종목군들 전부 다 10에서 20% 마이너스가 나오고 계신 상태란 말이에요. 대형주들도 마이너스 10%씩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개 종목들 빼고는요. 고민이 되는 시기죠. 비중을 좀 줄이든가 매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우선내양은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면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뭐 다른 종목군들은 걱정 없다.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두산인프라코, 로만손, 서울반도체 아주 괜찮습니다. 자, 광동제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광동제약을요. 자, 현재 마이너스 0.4% 정도 소폭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광동제약 얘기를 드려볼게요. 재밌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의 테마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깃하시죠? 어떤 테마냐면요.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중국에서 지금 수질 관련해서 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물을 사 먹어야 돼요. 수돗물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기사들이 있냐면요. 중국의 전문가들이 뉴스 기사입니다. 자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수를 계속 먹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복용하면은 위험하다. 그것도 90% 이상. 그 90%는 그 생수를
통에 넣어서 파는 그 생수가 뭐냐면요. 수돗물을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팔아요. 네, 중국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이 되게 맛이 없습니다. 네, 아주 안 좋은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동지역 뭐가 있죠? 삼다수고요. 그게 바로 어디로 중국에 진출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기억하십니까? 제가 농심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농심을 꺼낼까요, 제가? 농심 볼게요. 자, 2012년도였나요? 2011년도였나요? 구제역 흐름이 있었는데, 구제역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구제역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하여튼 2배가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때였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구제역 사건 이후로 해서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어요. 특히 농심이 그때 삼다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광동지향 쪽으로 판권이 넘어갔지만 그 포인트가 있고, 광동지향, 이번엔 국내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 지금 롯데칠성에서 백두산 백산지라는 음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이에요, 물. 예, 그걸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5월달부터. 자, 이 큰 흐름에서 매출이 얼마나 좀 많이 늘어날까요? 특히 삼다수 같은 경우. 이 물 테마 관련해서 식수 오염에 대한 부분은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갑니다. 짧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최소한 정말로 오래 가면 4월 달에 발생했어요. 물이 갑자기 깨끗해지나요? 불가능합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오염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자, 또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릴게요. 중국 분들이 잘 안 씻는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깨끗하게 씻는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 오염이 되게 심해지겠죠. 제가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그런 우스갯소리로 돌아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어찌됐든 지금 당장의 흐름은 테마성을 타고 있단 말이죠. 중국에서는 절대 웰빙을 지금 꾸미고 있어요. 웰빙. 그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샴푸나 이런 제품들도 많이 팔리고 있는 흐름이고, 더 수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안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 이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건 정수기와 생수인데, 국내 관련 정수기 업체도 잘 보셔야 되고요. 생수업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천드렸던 거고, 이번 주에 제가요, 내일입니다. 내일 제가 그 부산과 대구를 가는데요. 부산 토요일 날 가고요. 대구를 일요일 날 갑니다. 자, 제가 거기 가서 종목을 5가지를 준비를 해 갑니다. 대형주 하나, 중형주 3개, 가치주 하나를 준비해 갑니다. 가치주는요, 현재 주가 수준 대비해서 보유한 자산 가치가 무려 10배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제가 주식쇼 스트라이크 할 때 추천드렸던 가치주, 대표적인 가치주로서 서산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서산 같은 경우는 2013년 초에 방송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 회사 시총 대비해서 자산 수준이 3배에서 4배 정도다 말씀을 드렸고, 방송에서 실질적으로 방송 찾아보시면 있어요. 9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이 당시에 매도 처리라고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다시 다른 종목 추천드렸었죠. STI라는 종목도 그 당시 같이 추천드렸고, 이것도 자산주 중에 하나다. 요 포인트 추천드렸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5배 정도가 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지금 이제 서산으로 수익 많이 본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제가 찾아뵐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요, 제가 공개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네, 죄송하게도 제가 지금 준비할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공개 방송은 제가 다음 주에 하고요. 내일 부산, 모레 대구에서 만나 뵙고 재밌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5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만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00선 사수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마감까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마련이 된 김선유 멘토와 정예 군단이 부산과 대구를 찾아가니까요. 부산, 대구 지역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